저희는 남미 채권 투기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4조입니다. 목차를 보시면은 첫 번째 개요 및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19세기 영국과 남미 사회, 그 다음에 에피소드, 욕망의 역사 금,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서 개요 및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이머징 마켓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머징 마켓이란 금융시장,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자본시장 부분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시장을 가리키는데 보통 개발도상국이나 상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고 산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 시장을 말합니다. 현재 이머징 마켓으로 보게 되면은 저기 국기를 보시면은 브라질과 같은 라틴 아메리카나 동유럽 국가, 또 홍콩, 타이완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권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머징 마켓을 처음에 설명해 드린 이유는 오늘 저희가 발표하게 된 남미 채권 투기가 그 당시에 최초의 이머징 마켓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18세기 초반 영국에서는 사우스시 사건 이후 주식 대신 채권이 그 중에서도 브리티시 콘솔이라는 것이 새로운 투기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는데요. 브리티시 콘솔이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이자만 제공하는 채권입니다. 연 3%의 이자를 채권자에게 돌려줬다고 합니다. 1803년부터 시작된 프랑스의 나폴레옹과의 전쟁으로 영국 정부는 4억 파운드라는 대량의 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구채를 발행하게 된 것은 영국이 처음이 아니고 일찍이 13세기 초반 이탈리아에서 영구채가 발행되는데요. 영국에서 발행된 영구채가 더 높이 지금 평가되는 것은 영국 정부의 재정혁명의 일부이자 영국이 전쟁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채권 투기로 큰 이익을 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정치인인 데이비드 리카도입니다. 이 데이비드 리카도는 주식이나 부동산 채권 투기로 인해서 26세에 50만 파운드라는 큰 재산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의 백년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와의 전쟁이 1815년 전투를 마지막으로 막이 내리자 영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의 양을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전쟁에서 필요한 자금 조달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투기 대상의 자체가 사라지게 되자 사람들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남아메리카 채권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나라들과 사이가 좋지 못했던 영국이지만 그 중에서 특히 스페인과의 사이는 특히 안 좋았는데요. 영국과 스페인은 계획권과 해외 식민지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였고 스페인은 열렬한 카톨릭 국가였던 반면에 영국은 신교라는 좀 더 큰 몫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스페인에 대한 영국인들의 반감과 남미 국가의 독립을 지지하는 영국인들의 근대적인 정신이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남미 국가가 스페인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은 급속하게 남미 국가가 경제 발전을 할 것이라는 전망과 그런 게 이루어져서 앞서 말씀드렸던 최초의 이머징 마켓이라고 할 수 있는 남미 채권 투자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을 스페인의 지배로부터 독립시킨 남미의 해방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기 사진에 보이시는 볼리바르 장군입니다. 볼리바르 장군은 1822년에 런던에 투자 유치단을 파견했고 200만 파운드라는 대량의 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칠레, 페루 등에서도 채권을 발행하고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 당시 남미 채권을 포함한 여러 해외 채권들은 영국인들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부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구입한 영국인들은 높은 이자 수익과 시대 차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미 국가들은 계속되는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으로 모아진 자금의 대부분이 중개업자들이 가지고 있다가 투자자들이 이자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원금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폰지 파이낸스가 투자자들에게는 환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국의 투자자들은 남미 국가들이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이제 경제 발전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낙관을 했고, 특히 남미의 풍부한 금광이 채권의 상한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채권 투기 열풍은 이제 남미 강산회사의 주식 투기 형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1824년 프랑스가 스페인을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영국에서는 남미의 독립을 인정하는 분위기에 휩싸였고, 남미 금강에 대한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남미 금강 주식의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한편에서는 남미 금강에서 넘쳐나는 금 때문에 영국 내부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 같던 남미 채권의 열기는 1825년 봄이 되면서 채권의 가격이 주춤하기 시작했고, 여름이 되자 내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인 이자 지급률을 자랑하던 브라질 채권 청약률까지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남미 채권의 수익률이라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안정적이던 그 전과는 달리 1825년을 기점으로 크게 변하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익률은 5%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페루를 비롯한 여러 남미 국가들의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채권의 수익률이 상승한다는 것은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만큼 남미 채권의 위험성이 크고 수요가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금강의 가치가 형편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상당수가 사기로 드러나면서 이머징 마켓에 투자했던 투자자 대부분의 채권자가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차례 영국의 총리까지 지냈던 정치가이자 소설가였던 디즈레일리 또한 무모하게 남아메리카의 광산 주식에 투기했으나 1년 만에 모두 날리고 많은 빚을 졌는데 중년이 훨씬 넘어서야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남미 국가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1800년대 초반의 영국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1814년을 기점으로 주가가 크게 하락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주가 조작들의 의혹과 전쟁이 끝나가면서 여러 가지 소문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1817년에 이렇게 급격히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발행하는 공채가 줄어들자 잠시 주춤했던 투자가 아까 남미 채권 같은 것들 때문에 열풍을 내면서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25년을 기점으로 또 주가가 크게 하락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시점부터 남미 채권 투기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동반 하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남미 채권 투기의 버블이 붕괴하고 난 후에 런던 증시의 거래량과 주가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수의 벤처 기업들이 파산을 했고 남미 강산의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투기 열풍이 한창일 때 대출을 일삼고 어음 할인을 해주던 은행들 역시 위기를 맞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긴축에 나섰고 금 보유량을 늘려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잉글랜드 은행이 긴축을 펴자 부실한 지방은행들은 연이어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점에서는 물건이 넘쳐났지만 오직 금이 있어야지 물건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경제가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졌고 국민의 대다수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됐습니다. 증권 시장의 공황은 끝이 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경제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1826년 내내 영국은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부도율이 3배가량 증가했고 제조업의 생산성은 하락하게 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었고 그 해고된 노동자들은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의 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빚쟁이 농노가 될 것이다. 나는 꿈속에서도 다이아몬드를 찾기 위해 땅을 팔 것이다. 이는 부유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다. 이 글은 런던은행이 파산하면서 크게 빚을 진 월터 스코트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이분은 후에 정말로 다이아몬드 광산을 통해서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데, 이 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남미 채권 투기에 무분별한 투기로 인한 비참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개요와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발표자들을 통해서 남미 채권 투기의 중요 요소들과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될 무역학과 공역학과 한상환입니다. 저는 남미 채권 투기가 성행했을 당시의 영국과 남미 사회 비경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먼저 19세기 당시 영국 사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한 구절입니다. 1825년 당시 영국 사람들은 전반적인 남미 문화이 당시 지배개혁 사이에 만연되어 있어 1825년 2월 영국 의회 교환일에 모인 정치인들도 당시 경제적 번영에 흠뻑 취해 있었다. 이와 같이 당시 영국 사회는 경제적 번영과 함께 강력한 해군을 바탕으로 식민지 패권 장악을 해서 전반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영국은 조지 3세의 긴 치세와 상당 부분 겹치는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의 기간에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반세기 만에 인구가 거의 2배로 증가하였고 농업 생산이 크게 향상했으며 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산업혁명, 그리고 이보다는 덜 극적이지만 이들의 필수적이었던 농업 생산의 향상 등은 이 시기에 영국에서 일어난 경제적, 사회적 변혁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현상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나 혹은 다른 사회 경제적 발전과 상호작용하면서 19세기 산업적, 도시적, 민주적, 제국적인 영국의 기초를 다져놨습니다. 여기서 인구의 증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1801년에 실시된 영국 최초의 공식적인 인구 조사에서 잉글랜드는 830만, 웨일즈는 59만, 스코틀랜드는 163만, 아일랜드는 522만 명이었던 것이 1831년에는 각각 1310만, 91만, 237만, 717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반세기 전에 비해 약 2배나 증가한 것으로 이러한 인구 증가의 요인은 개선된 식료품 공급에 의한 영양 상태의 향상과 천연두 예방 접종과 같은 의학 지식 및 의료 서비스의 향상이 사망률 하락과 출생률 상승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구의 증가는 곧 식량 수요의 증가를 의미했는데 이 시기에 인구 폭발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것이 창출한 엄청난 식량 수요를 농업 생산이 감당할 수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4년마다 윤작하는 농법과 계량 파종법이 널리 보급되었고 가축사육법도 개량되어 육류 공급이 더욱 원활해졌습니다. 인구의 증가와 함께 농업이 발전하면서 공업도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공업기술의 발달은 직물공업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면직물 공업이야말로 공업화를 이끌어간 선도적 산업이었습니다. 18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증기기관을 이용한 방적기의 도입에 따른 방직기술의 진보와 미국 남부로부터의 녹화 공급량의 급속한 증대를 통해 면직물 공업이 새로운 희생산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산업혁명은 또한 개선된 수송수단을 요구했는데요. 이러한 수송수단의 개선과 확충은 토목공학의 황금시대를 가져왔는데 18세기 중엽에 40년 동안 도로회사의 설립붐이 최고조로 이른 시기였습니다. 1745년에는 런던에서 에든버러까지 여행하는데 2주일을 걸렸으나 1796년에는 이틀 반, 그리고 1830년에는 마차나 기선으로 36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산업혁명이 이룩한 가장 중요한 성취는 놀라운 생산성이 있었는데요. 1782년에서 1852년 사이에 산업생산은 연간 3에서 4%씩 성장하여 1830년에 브리튼은 세계 석탄의 약 70%, 면직물과 철의 절반가량을 생산하였으며 1800년에서 1850년 사이에 개인당 소득은 그동안 인구가 2배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85%나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명은 영국을 부유하고 도시화한 나라로 만들고 물질적 향상과 정치적 권리, 그리고 변모된 문화를 모든 계급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이렇듯 산업혁명을 통한 영국의 경제적 성장은 투기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를 제공하였습니다.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남미 투기에는 그 당시 영국 정세와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프랑스 혁명에서 이어진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갈등이 절정에 이른 결과로 전쟁 자금을 약탈에 의존했던 프랑스와 채권에 의존했던 영국의 금융제도의 우열을 가리는 전투였습니다.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영국은 전례 없이 엄청난 양의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렇게 발행된 채권을 통한 돈의 힘으로 오털로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면서 긴 전쟁의 막을 내렸습니다. 당시 발행했던 채권의 총액은 4억 파운드에 가까운 것이었는데 이 4억 파운드 현재의 가치로 약 40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량의 채권을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은 유례 없는 엄청난 지출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영국은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금본위제의 기본 규칙, 즉 영란은행에서 발행된 지폐를 영란은행에 가져가면 그 액면가만큼의 금으로 퇴환해준다는 것도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정도였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그림은 당시 영란은행에서 일시적으로 금퇴환을 금지시킨 것을 풍자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채권 발행이라는 근사한 이름을 붙여서 내가 이자를 줄 테니까 돈 좀 꺼줘라 면서 증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아예 안 갚아도 되고 이자만 주면 되는 영국 공채를 만들어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바로 콘솔이라고 불리는 브리티시 콘솔입니다. 이 콘솔은 원금을 되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영국 정부로부터 그 이자만 받는 것이었는데 그 이자는 대략 3%였습니다. 사진의 왼쪽이 실제 발행했던 콘솔로 위에 이자율 3%라고 써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콘솔과 전쟁 중 대량으로 발생한 채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의 전쟁은 영국 재정을 뒤흔들어 놓았는데 영국은 자기 자신의 군대에도 총과 대포, 공복과 식량을 사줘야 됐지만 동맹국들인 스페인, 포르투갈, 러시아, 프러시아 등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돈을 꿔주고 물자를 공급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이제 각국 권력자들한테 나폴레옹과 한번 붙어보라고 부추기면서 뇌물도 뿌려야 돼서 근본이제였던 시절이기 때문에 뇌물을 3% 콘솔 공채로 줄 수는 없었으므로 당연히 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얘기한 영란은행에서 금퇴하는 금지시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국 정부의 또 다른 재정난 또 다른 주범은 바로 영국의 해군이었는데요. 이제 육군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해군에 비하면 양반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전쟁 수행 능력이 전부 해군에 집중되어 있던 영국은 정말 많은 돈이 필요했는데 이미 금으로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지불하지 못하게 된 영국 정부는 그렇다고 무턱대고 지폐를 찍어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중요지책으로 해군 장비를 공모함 그리고 해군에 물건을 납품하는 상인들에게 지폐 대신 연금리 5%짜리 채권으로 금리와 물품 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의 오른쪽이 해군에서 발행한 금리 5%짜리 채권의 사진입니다. 결국 영국 정부에서 제공한 가장 높은 이율은 5%짜리 해군 채권이었지만 당시 산업혁명으로 경제적 풍요로움을 망틱한 영국에서 이러한 이율에 만족할 리가 없었고 결국 많은 자본가들은 해외 투자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이는 당시 높은 이자율로 인기를 부과하던 남미의 투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전쟁이 끝나고 정치적 사회적 안정이 도출되면서 이제 영국의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이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는 남미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822년 외무상이었던 캐닝이 남미 국가들의 독립운동을 지원하면서 스페인이 남미와 중남미의 지배권 행사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사상 영향으로 남미에서 발행되는 채권은 남미 독립을 지원한다는 생각에 남미 투기에 대해 정부도 이제 크게 간섭하지 않게 되었으며 오히려 영국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에 이어 당시 남미 사회에 대해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남미 국가들은 스페인의 침략으로 16세기부터 식민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7세기 브라질의 미나스제라이스라는 지방에서 사금이 발견되면서 브라질로 골드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골드러시로 대량의 금을 포르투갈에 가져갔지만 영국과 맺은 무역협정으로 인해 생긴 무역 적자를 메우기 위해 골드러시로 벌어들인 금을 다시 영국에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여기서 받은 금을 다시 브라질 산업 발전에 사용하게 되면서 영향력을 키워나갔는데 18세기 중반에 골드러시가 막을 내린 후 브라질에서 시행하는 모든 산업의 배후에는 영국 상인들이 있을 정도로 브라질의 경제는 이미 영국의 지원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영국은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들을 압도하여 남미에서의 영향력을 키워나가 남미의 독립운동을 줄곧 영국의 영향 아래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에 시대했던 영국은 세계의 시장을 계속 개척해 나갔고 대서양 저편의 남미 대륙은 그들의 상업 및 투자 활동에 더없이 좋은 땅이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피하면서 신중하게 배후에서 상업활동을 활발히 펼치며 남미 경제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남미 투기에 있어서 영국과 남미의 그 당시 사회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영국 경제의 성장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여유로 영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보다도 이자율이 높은 남미 채권으로 눈이 쏠리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분위기 또한 자유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남미 독립을 지원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남미 채권은 이러한 독립 지원 한 방편으로 많은 인기를 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이 다른 국가보다 남미에서 영향력이 강했던 것도 남미 투기의 하나의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부학과 최주영입니다. 저는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여러분 많이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영국 채권 투기로 인해 이제 많은 수익을 얻게 된 중개업자들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신동엽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워렌 버핏이 누군가? 네, 아닙니다. 네. 태균 학생은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부를 제일 많이 축적한 사람. 네. 빌 게이츠? 그럴 것 같았습니다. 네, 아니고요. 정답은 720초 후에 공개해드리고요. 저는 지금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전 제가 이제 영국 남미 채권 투기에서 많은 이익을 얻게 된 중개업자들에 이제 대해서 소개할 텐데요. 이제 처음으로 베어링 은행하고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 이 둘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베어링스 은행과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들어보셨어요? 로스차일드는 들어봤어요. 네, 이제 아마 다수 여러분이 이제 베어링스 은행하고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들이 지금 가장 많은 베일을 가진 가문들입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베어링스 형제들에 대해 이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어링스 은행은 1762년부터 1995년까지 존속했던 영국의 은행입니다. 1762년에 프란시스 베어링과 그의 형인 존 베어링에 의하여 존은 프란시스 베어링스 컴퍼니로 창업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양모 무역을 하였는데요. 93년에 그 사업을 토대로 프란시스 베어링 앤 컴퍼니로 재편되었습니다. 그 후 1802년 이제 베어링과 호프는 역사상 가장 큰 토지 매입인 이제 루이지애나 토지 매입을 요청받았고요. 이 거래는 영국이 캐나다에서 루이지애나를 침공해 올 경우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국가 재정을 확충하고 신생국 미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폴레옹이 미국에게 루이지애나 전체 지역 매입을 미국에게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프랑스에게 1,500만 달러를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1,500만 달러 가운데 375만 달러는 프랑스 정부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달러를 이제 채무를 미국 정부가 승계하는 형식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당시 미국은 1,125만 달러를 구하기 위해서 이자가 5%인 국채를 발행하고 베어링스가가 이제 이 국채를 구매하면서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기술적으로 미국은 루이지애나를 나폴레옹이 아닌 베어링스와 호프로부터 매입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베어링스 은행은 영국 왕실과 관계가 깊어서요. 여왕 폐하의 은행으로까지 불리었으나 이제 1995년 싱가포르 지점인 리슨이라는 파생상품 거래 실패가 원인이 되어서 파산하게 되었고요. 그 후 네덜란드 금융그룹인 ING의 단돈 1파운드에 매각되었습니다. 이걸 영화화시키기도 했는데요. 제목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갬블입니다.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한번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파산하기 전 베어링스 은행은 233년의 역사와 명성을 자랑했고요. 약 270억 파운드가 넘는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스차일드 가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화면에 보이는 게 로스차일드 가문의 족보입니다. 1대 마이어 암살이 빌헬름 공작에게 진기한 고화폐를 팔면서 이제 궁정상인이라는 간판을 내걸어 첫 로스차일드 상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후에 그는 빌헬름 공작의 재산을 운영하는 일을 맡다가 결국에는 국가 재정과 관련된 종속적인 금융 업무에 관여하게 되고요. 그 후 재산을 점점 불려서 의류를 무역하는 상용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 재산으로 로스차일드는
은행을 설립하고 5 아들은 각각 런던, 프랑크푸르트, 나폴리, 파리, 오스트리아에 보내 지점을 설립하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스차일드 가문은 세계 각지에 가족을 파견하는 가족 금융 네트워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스차일드가 큰 이익을 얻게 된 워털루 대투기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워털루 대투기 사건은 워털루 전쟁으로 인해 휴지값이 된 영국 국채를 약 5%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되고 이제 다시 영국 국채 가격이 폭등하자 이제 그 차익으로 이익을 남긴 투기 사건인데요. 자세히 들어보자면 셋째 아들 나탄이 정보의 중요성을 미리 간파하고 워털루 전쟁에 정보원을 투입시킵니다. 나폴레옹군이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영국 국채가 폭등할 것을 미리 알았고요. 그 정보를 역으로 이용해 자신이 소유한 영국 국채를 헐값으로 시장에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군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거짓 소문을 내어서 영국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당연히 국민들은 투자의 기재인 나탄이 영국 국채를 헐값에 파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영국 국채를 20분의 1 가격으로 내놓게 됩니다. 100파운드였던 것을 5파운드에 이제 내놓게 되는 거죠. 이제 나탄은 사람들을 시켜 이제 휴지 가격이 된 영국 국채를 모두 매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후에 이제 영국군이 승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시 영국 국채는 폭등하게 되고요. 나탄 로스차일드는 하룻밤 사이에 2억 3천만 파운드의 시세 차익을 남게 됩니다. 이제 현 시가로 200조 원이 되는 금액이고요. 이때 나탄이 소유한 채권은 영국 국채 65%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투기 사건은 투기 교과서에 소개될 만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분투기 역사책에서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또 로스차일드 나오는 영국 수상인 디즈레일리가 수에즈 은하를 사기 위해 대금을 빌리러 찾아가 대영 제국을 담보로 걸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이제 돈을 융자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로스차일드 가문은 경제에서도 정치에서도 세계에서도 막강한 힘을 지니게 되는데요. 이를 못마땅하게 본 프랑스에서 부활한 부르봉 왕가의 샤를 10세가 모든 금융 업무를 이제 로스차일드를 제외한 모든 금융 업계에 인수하게 되는데 이를 못마땅한 로스차일드 가문에서는 이제 모든 국채를 거의 매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순간에 모든 국채를 다 매각함으로써 국채 가격을 폭락시키게 하는데요. 이제 국가가 파산할 위기까지 취해지니까 이제 부르봉 왕가의 샤를 10세가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을 다 초대해놓고 이제 파티를 벌여서 노여움을 풀게 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스차일드는 꾸준히 세력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 현재는 석유, 다이아몬드, 금, 우라늄, 항공, 곡물, 홍차, 와인, 레저, 백화점, 문화, 영화, 학술, 의학, 철도, 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다국적 조직을 갖고 있고요. 미국 연방준비은행 FRB 여러분 아시죠? 이 은행은 민간 기업인데요. 이 소유주가 바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필요할 때마다 자기 원할 때마다 달러를 찍어낼 수 있고요.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재미난 또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로스차일드 가문은 종례혼을 하고 있는 가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가족끼리 결혼해서 재산이 흩어짐을 방지하고자 이제 1대 마이어가 정한 법인데요. 이 법률에 보면 여자는 경제에 끼어들 수 없으며 밖에서 데려온 그의 사위들도 경제는 물론 단 한 푼의 재산도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종례혼을 금지하는 이유가 가족끼리 결혼하게 되면 열성 유전자를 이제 갖게 되어 아이가 태어날 때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는 가능성이 높아서 금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로스차일드 가문은 단 한 번도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은 시티 오브 런던이라는 취해법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가지고요. 상속세는 물론 자잘한 이제 세무조사는 절대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가 그대로 상속이 되겠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현재 추정하는 금액은 부는 이제 약 6경. 자잘한 조 단위가 아니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추정해서 6경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다 합치게 되면 아마 10경이 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50%의 자산을 로스차일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워렌 버핏 빌 게이츠 하셨잖아요. 720초 후에 이제 답이 나왔고요. 네. 이들은 이제 매년 자기 이제 재산 순위에서 빠지려고 매스컴에 알려지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들을 부를 이용해서 많이 이제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CNN, 유명한 뉴욕타임즈, 영화
영화사도 다 갖고 있고요. 로스차일드, 여러분 로스차일드가 각국의 스파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고요. 여기 계신 교수님이 스파이일지도 모르겠고요. 여러분 로스차일드 맨날 대출 한번 쳐고 갔었네요. 네, 이렇게 로스차일드는 많은 부를 갖고 있고요. 현재도 이제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졸림을 깨우기 위해서 중간에 큐를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최근 학생이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08학번 무역학과 최고입니다. 저는 19세기 이머징 마켓 초기의 핵심이었던 남미 광산 투기에 대해서 발표할 것인데요. 그 남미 광산 투기가 왜 과연 그때 당시 붐이었는지, 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도대체 금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와 가치, 그리고 무슨 기능을 가졌었는지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또 사건 전개를 통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금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황금은 권력, 부귀, 아름다움, 불멸에 대한 인간의 욕망의 결정체이고, 또 쟁취하려는 탐욕의 역사가 곧 세계 경제사의 주요 골격을 형성했습니다.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물질이며 동시에 가장 다루기 쉬운 금속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장신구, 궁전, 또 성당의 장식, 동시에 화폐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교환의 수단, 또 거래 단위, 가치의 저장, 내구성 등을 고려할 때 화폐로서 최고의 기능을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금의 역사에 대해서 짧게 알아볼 것인데요. 고대와 중세 그리고 19세기 이전 현대 초기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원전 400년 이전까지의 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인데요. 최초의 금화는 기원전 700년 전에 리디아 왕국에서 주조를 했고요. 그 왕은 금화에 의한 화폐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무역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또 페르시아에서는 최초로 금본위 제도를 시행하는데요. 금본위 제도는 금을 이제 화폐로서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고된 채굴 노동은 주로 전쟁, 코로나, 노예 범죄자들이 했고요. 화폐로 쓰이기 전에 그 자체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투탕카멘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듯이 그들은 죽을 때 많은 황금들을 유산으로 주로 남겼습니다. 황금은 신성함과 불변의 금속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의 신인 태양의 빛과 연관을 시켰습니다. 또한 16세기 초에는 누비아에 있는 광대한 양의 금을 채굴했고요. 13세기 초에 이미 금 가공 기술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에서는 고대 이집트 때와도 마찬가지로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로 봤을 때는 금융 파생학과 같은 역할을 하였는데요. 네, 하였습니다. 네, 주로 교환적 가치를 가지는 금속이었고요. 또 기원전에는 또 중동에서 또 광산 채굴 시작되었고, 또 기원전 325년경부터는 성공했다는 사례는 없지만 연금술이 성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을 지나치게 신성시하는 것과 소유욕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 로마에서는 그 정신을 계승한 황금을 친송하였고요. 광범위한 황금을 채굴했고, 또 수력으로 황금을 채굴하는 그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02년에는 스페인의 금강 지역을 차지했고요. 금화 유통, 그러니까 금본위 제도 그 유통 8년 후에 로마 제국은 자신의 갚은 부채 전부 갚았습니다. 중세 시대 때는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비해서는 이제 황금의 의미가 약간 희미해졌는데요. 6세기 경에는 비잔틴 제국이 로마 제국 멸망 이후 처음으로 프랑스에서 황금을 채굴했고요. 그리고 1066년에는 노르만족이 정복한 영국에서는 화폐 시스템을 도입해서 금속 화폐 제도를 정립했습니다. 비엔나는 500여 년 동안 했고 영국은 6년 동안 금화를 직접 동전을 사용했을 정도로 금이 그 정도로 많았습니다.
현대 초기에서는 이제 모든 저런 종교, 정치, 교육, 건축, 단수, 오락 등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16세기에서는 굉장히 무자비한 착취가 되었습니다. 스페인 왕 페르디난드가 황금을 가지고 와라. 가능하면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러나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황금을 가지고 와라. 라는 이제 악명 높은 칙령의 방포로 신세계 즉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무자비한 착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700년에는 아이작 뉴턴이 처음으로 금 가격을 84실링에 교정을 시켰고요. 그리고 또 정부 재정 적자를 금의 똑같은 모양이지만 우리가 금메달이 전부 금이 아니듯이 그 말을 그렇게 해서 편법으로 이제 재정 적자를 막았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통화량을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 편법 발행이 중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페인은 이제 멕시코, 페루, 볼리비아 즉 남미 국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방산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금뿐만 아니라 은도 굉장히 방산 채굴량이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멸망으로 유럽에서 인도와 중국을 통하는 교역로가 상실이 되었습니다. 신항로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새로운 식민지와 부에 대한 갈망이 이를 부추겼습니다. 신대륙 항류를 개척한 스페인은 신대륙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황금을 수입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스페인의 소비는 급증을 했지만 생산 자본으로 축적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황금의 유입으로 상품의 가격이 폭등하였지만 화폐 제도와 생산 수준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로 심각한 생산 부족과 함께 무역 적자가 장기가 되어서 부의 유출이 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16세기 말부터 100년 동안 유럽의 물가 상승과 화폐 수요 급증의 현상을 우리 후대 경제학자들은 가격혁명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신대륙 개척으로 통해서 전 세계적인 골드러시 광풍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베어링 은행인데요. 1880년대 영국 베어링 은행은 막대한 양의 아르헨티나 채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르헨티나에서 금융공황이 일어나서 엄청난 자산 손실을 입습니다. 이때 프랑스,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원조 자금을 조달을 했는데요. 이것은 분명히 빚을 갚는 상태였지만 각국이 고정 환율 바탕으로 금으로 태환이 가능한 결국 돈을 이제 금으로 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원조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금본위가 철폐되고 나서 베어링 은행은 굉장히 망했습니다. 네, 단돈 1파운드 인수될 정도로 굉장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금강 투기에 대해서 발표할 것인데요. 처음에 산업혁명과 해상무역으로 인해서 급격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진 영국을 중심으로 1820년대 당시에 신흥시장, 즉 이머징 마켓이었던 남미와 미국에 대한 묻지마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첫 번째 투자는 주로 그 남미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이나 해당 기업에 투자한 형태로 이루어졌었는데, 투자자들이 이머징 마켓에 투자한 이유는 남미 국가가 독립을 할 때 그들이 독립했을 때 자기들이 얻을 수 있다는 그 무한정 부풀려진 그 금에 대한 가치가 이제 그런 강상 가치 때문에 이제 투자가 성행했는데요. 따라서 당시 이머징 마켓, 그러니까 남미에 대한 마켓은 남미의 채권을 매선 투자자들은 개발되고 있는 그런 방산의 금과 은의 가치를 생각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묻지마 투자를 했습니다. 이후 이러한 신흥시장에 대한 묻지마 투자는 후추나 쌀, 껌, 커피 등의 작물에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의 큰 예로 아까 말씀해주셨던 벤저민 디즈데일인데요. 이 사람은 영국의 수상을 지냈고 정치가이면서 소설가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증시 활력에 눈을 떴고 속도감 있는 증시 투기를 했습니다. 그는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지금이 기회다 하고 남미 사업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방산회사 설립자의 도움으로 사업 설명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남미에 대한 사업 설명서인데 이 사람이 설명하기를 엄청난 경제 성장을 할 나라들이다. 그리고 이 지역 금강이 남미를 굉장히 풍요롭게 할 것이다 라고 예찬론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은 당신들의 돈과 기술이 있다면
이곳에 투자하십시오. 영국은 최대 수혜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게 흥행하던 남미 투기에도 한풀 꺾이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봄이 돼서 한풀 꺾였는데 여름 내내 주저앉았고, 그리고 투자자들이 관심 집중을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폰지 파이낸싱의 염증을 느낀 것인데요. 자기들이 원금을 이자로 이렇게 상환을 해놓은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에 대해서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너무 무더운 날씨 때문에 무기력해지기도 해서 증시의 거래량 자체가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중에 남미 금강 개발 산업의 대표 종목인 레알 델몽트 주가가 굉장히 폭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황의 시작이 되었고 결국 남미 투기에 대한 무너지는 것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네, 그리고 남미 금강 회사들이 왜 연쇄 도산을 했는지 그것의 처음 시초는 리오 플라타라는 방산회사에 있었던 수석 기사인 FB 헤드라는 사람이 직접 남미 대륙을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자신의 회사를 시작으로 허무맹랑한 사업 설명서에 대해 폭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기네 회사는 우리 회사가 소유한 땅에 금이 너무 많아서 진흙을 씻으면 다 금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너무 허풍을 떨자 그러니까 이제 폭로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사업 설명서가 대부분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실 그가 발견했던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개발권은 사실은 아직도 분쟁의 대상에 있었고 광산 노예들은 참혹한 노동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영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술은 사실상 이 사람들이 쓸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미 노동자들은 계약이 뭔지도 모르고 일을 할 정도로 무지함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무지함이 남미 채권 투기가 파국을 맞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이 무지함이라는 것은 남미 사람들의 무지함이라기보다는 그들 실정을 잘 몰랐던 영국인들의 무지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나게 된 최초의 골드러시인 브라질의 미나스제라이스의 골드러시인데요. 이 골드러시라는 말은 상업적 가치가 있는 금이 발견된 지역에 노동자들이 대거 이주하였던 현상입니다. 이 시기에 포르투갈은 브라질 내지 탐험대를 발족시켰습니다. 당시 식민지였기 때문에. 하지만 스페인 역시 이들을 식민지로 삼았었는데 그들의 영역까지 이제 넘어서서 브라질 내부를 깊숙이 탐험했습니다. 탐험의 주 목적은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손에 넣는 것이었고 인디언 노예든 광물이든 대상을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695년 거의 17세기 초에는 내지 탐험대가 오늘날의 미나스제라이스 주에 위치한 강에서 사금을 발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브라질 역사상 첫 번째 대규모 골드러시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세기에만 거의 1000톤에 해당하는 금과 3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브라질에서 채굴이 되었습니다. 포르투갈 왕조는 그것을 이제 금을 채굴하면서도 금가스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세금을 그들에게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곧 금은 포르투갈을 지탱하는 중요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영국과의 그런 조약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메수엔 조약이라는 것인데요. 포르투갈에서는 포도주를 만들고 영국에서는 모직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잘 만든 것을 서로 이제 교역을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상 포도주는 모직물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영국이 당신들 우리에게 빚이 있으니 그 금을 채굴했을 때 그것들을 저에게 더 주십시오 해서 결국 그걸 채굴했을 때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지만 그들에게도 다 주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세기 후반부터 금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했고 결국 금강 중심지는 굉장히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브라질 내륙은 다시 정막해졌습니다. 이렇게 금강 경제 쇠퇴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금강 경제는 금이 나오지 않으면 더 이상 소득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몰락하고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강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리게 되었지만 발굴되는 금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어서 금강은 점점 와해되어지고 이로 인해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결국 실제적인 노동자였던 그런 남미 사람들, 즉 브라질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브라질에서 금강 경제 쇠퇴로 인해서 잉여 노동력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한 것은 브라질 내 다른 제조업에 대한 지식이 워낙 없었고 마땅한 다른 산업을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들의 무지함이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이끌어줄 중심체 자체도 없었고 그때 당시 식민지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본의 집중이 이제 부와 빈부가 격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집중도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브라질 내 제조업은 싹트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한 척취와 그런 투기로 인해서 한 나라의 경제가 어두워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론 부분은 우리 다음 시간에 시험 보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 미안,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됐네. 오늘 여기까지 있다가 또